북한 여성 수감자들은 대부분이 임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한 탈북민은 구금 중 한 달에 5번에서 6번 정도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을 했을 정도인데요. 50% 이상이 보안원과 담당관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며 저항할 시에는 곧바로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살기 위해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서지윤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수용소에서 끔찍한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용기를 내어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그날 밤에 차가운 강물이 아직도 제 발목을 적시는 것만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가족은 자유를 향해 도망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고함 소리와 함께 밝은 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바로 중국 공안들이었죠. 도망치려는 순간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결국 저는 혼자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치범 수용소로 향하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회색 수감복을 던져주더니 곧바로 강제노동이 시작됐어요. 한 번은 제 앞에서 한 여자가 돌더미에 깔렸는데 간부들은 그녀를 그대로 방치했어요. 신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멈췄죠.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도우려 했다간 같은 처벌을 받을 테니까요. 밤이 되면 여자 수감실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면 모두가 숨을 죽였죠. 간부들은 마음대로 여자 수감자들을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항한 여자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심한 구타를 당했고 결국 다들 체념하고 말았죠. 돌아온 여자들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도 불려갔어요. 최도윤이라는 간부였죠. 그의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가득했어요. 이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최도윤이 저희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겨우 20살이었던 저는 큰 공포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길과 입이 저를 마구 헤집어 놓는 동안 저는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저항했다가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날 저는 최도윤과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의 품에서 움직여야 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고 큰 고통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방으로 돌아와 소리 없이 우는 것뿐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부터 갑자기 구역질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영양실조 때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 아이마저 이 지옥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간부들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몸을 숨겼고 다른 수감자들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말을 하는 것조차 위험했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수상해 보이면 고문실로 끌려갈 수 있었기에 더욱 조심했습니다. 이제는 조그마한 희망조차 희미해져 가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때 이수아를 만났어요. 새로 들어온 수감자였는데 첫눈에 달라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였죠.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수아는 평양의대 학생이었어요. 호기심에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발각되어 이곳에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수아는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픈 수감자를 몰래 치료해 주었고 배급량이 줄었을 때는 간부들에게 항의하기도 했어요. 특히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수아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도윤은 수아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어요. 어느 날은 수아가 아픈 수감자를 돕다가 작업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몸인데도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최도윤이 갑자기 수아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 1시간쯤 지나 수아가 돌아왔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아의 옷은 찢겨져 있었고 온몸이 멍들어 있었어요. 특히 배 부근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죠. 수아는 구석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최도윤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고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배를 발로 찼다고. 하지만 수아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고 합니다. 결국 바닥에 떨어진 금속 그릇으로 최도윤의 얼굴을 그었다고 했어요. 수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 최도윤과 여러 간부들이 들이닥쳤어요. 수아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것이 수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똥이 트기도 전, 우리는 영하의 칼바람을 맞으며 운동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간부들은 우리를 원형으로 세웠어요. 처형을 구경하라는 거였죠. 곧이어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밤새 고문을 당했는지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수감복은 피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간부들은 수아의 두 발목을 굵은 쇠사슬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혹여나 애가 나올 수도 있기에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었죠. 도망치지도 못할 사람을 그렇게까지. 저도 모르게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쇠사슬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처형 기둥으로 수아를 끌고 가 허리까지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처형 대장이 총을 들어올렸을 때 수아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체념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당부가 담긴 눈빛이었죠. 수아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살아남아. 첫발이 수아의 어깨를 관통했어요. 살점이 터져나가며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수아의 몸이 크게 흔들렸지만 밧줄에 묶인 탓에 쓰러질 수도 없었어요. 배를 노려라. 태아까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간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간부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짐승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렸어요. 수아의 배를 관통한 총알이 기둥에 박혔습니다. 수아의 입에서 처음으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하얀 수감복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토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어요. 하지만 간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들은 계속해서 수아의 배를 쐈습니다. 살점이 터져나갔고 핏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들은 마치 관역 맞추기라도 하듯 수아의 배를 노렸습니다. 한 발 한 발이 터질 때마다 수아의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점점 더 많은 피가 쏟아졌어요. 아직 태아가 살아있을지 모른다. 더 쏴라.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수아의 배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으스러져 있었어요. 새하얀 눈밭이 붉은 강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려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수감자가 제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도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이제 제 밤은 악몽의 연속입니다. 수아의 마지막 눈빛, 끝없이 울리는 총성, 멈추지 않는 피, 살점이 터져나가는 순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으깨진 배, 큰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동시에 제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이 작은 생명도 수아의 아이처럼 처참하게 죽게 될까. 밤이면 저도 모르게 배를 감싸안고 떨었어요. 수아의 처형 이후 수용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어떤 이는 몰래 눈물을 훔치고 어떤 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피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제가 언제 수아처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지, 그리고 그들 중 누구라도 순식간에 그런 운명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었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위험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달랐어요. 다른 간부들의 탐욕스럽고 위협적인 눈빛과는 달랐죠. 그 시선의 주인은 바로 강영민이라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수용소의 노동 감독을 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간부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른 간부들이 수감자들을 짐승처럼 대할 때도 형민은 늘 인간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늙은 수감자가 쓰러졌을 때 다른 간부들은 채찍질로 일으켜 세웠지만 형민이는 달랐어요. 그는 슬그머니 다가가 노인을 일으켜주고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배급량이 줄어들어 수감자들이 쓰러질 때면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제가 무거운 돌을 나르다가 휘청거렸을 때였습니다. 다른 간부들 같았으면 채찍질부터 했겠지만 형민이는 달랐어요. 그는 슬그머니 다가와 제 작업량을 줄여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말 자연스럽게요. 그 후로도 형민이의 조용한 배려는 계속됐습니다. 감시가 덜한 작업장으로 배치해주거나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일 때면 휴식 시간을 조금 더 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목이 말라 헐떡일 때 그가 몰래 물병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민이었을 테죠. 임신한 몸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던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민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가 고개를 돌리면 황급히 시선을 피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의심했어요. 수용소에서 간부가 죄수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친절 뒤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민이를 경계했어요. 그의 배려를 받아들이면서도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늘 긴장했죠. 그런데 형민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았어요. 다른 간부들처럼 여자 수감자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려 했죠. 한 번은 취한 간부가 여자 수감자를 끌고 가려 하자 형민이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 일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지만 형민이는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임신한 제 상태를 특히 신경 썼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다른 일로 바꿔주려 했고 쉬는 시간에는 살짝 더 긴 휴식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고열이 올랐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들도 지친 상태였죠. 그때 형민이가 순찰을 돌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곧바로 결심한 듯 저를 직접 안아들었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간부가 수감자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 금기된 일이었으니까요. 형민이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꺼내 먹였어요. 찬물로 몸을 식혀주고 밤새도록 곁을 지켰죠. 아무도 보지 않는 사무실에서 그는 얼마든지 저를 해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다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좀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형민이의 시선이 다른 간부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의 눈에는 인간을 바라보는 따뜻함이 있었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서로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갔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형민이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데려간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당신도 당신 아이도 여기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탈출이라니요. 그건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간부가 직접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분명 함정일 거라고 생각했죠.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제 말에 형민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저를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도 더는 이곳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살인과 폭력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병들게 해요. 특히 얼마 전 처형을 본 후로는 더욱. 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그에게도 큰 상처가 된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당신도 곧 수아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형민이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이미 탈출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했어요. 경비 교대 시간과 감시가 허술한 지점도 알고 있었죠. 브로커와의 연락망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형민이를 믿어도 될까? 이게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수아의 처형 장면도 생각났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도 제 아이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일주일의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어차피 죽을 텐데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아보고 싶었습니다. 형민 씨, 저 함께 가고 싶어요. 제 말에 형민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의 온기였어요. 반드시 살아남읍시다.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형민이는 매일 조금씩 정보를 가져왔어요. 경비병들의 순찰 시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철조망이 낮은 구역.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했죠. 저는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탈출의 순간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음식을 더 먹으려 노력했어요. 밤에는 몰래 스트레칭을 하며 근력을 키웠죠.
뱃속의 아이도 제 의지를 아는지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형민이가 가져오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형민이는 순찰 업무를 맡으면서 수용소의 모든 취약점을 파악했어요. 북쪽 담장 근처에 감시 카메라는 고장 난 지 오래였고 서쪽 철조망은 녹이 슬어 약해져 있었죠. 무엇보다 새벽 2시 교대 시간에는 10분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형민이는 야간 순찰 일정표를 손에 넣기 위해 일부러 야간 근무를 자청했어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경비병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교대 시간에 이동하는 경로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형민이가 제게 미리 준비해둔 옷을 건넸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이었어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기 좋은 색이었죠. 형민이는 며칠 전부터 조금씩 이 옷을 감시 사각지대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10분 후에 교대가 시작되어 1동과 2동의 경비병들이 먼저 자리를 비우고 3동에서 새로운 인원이 올 거예요. 그 사이에 빈틈이 생깁니다. 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긴장한 게 분명했어요. 우리는 숨죽인 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방향에서요. 형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가 문틈으로 밖을 살폈고 이내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임시 인원 점검이에요. 보이부에서 누군가 왔나 봅니다. 어떤 놈이 우리를 의심했나.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이부라는 말에 숨조차 쉬기 힘들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민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제가 저쪽 창고에서 불을 낼 테니 당신은 예정대로 움직이세요. 모두가 불을 끌어갈 때 틈을 타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시간이 없어요. 제 말대로만 하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멈추지도 마세요. 창고에서 연기가 보이면 바로 움직이세요. 형민이는 제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형민이의 외침이 들렸어요. 탈출자가 있다. 저기 있다. 수용소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비병들이 우르르 창고 쪽으로 몰려갔어요.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고 형민이는 일부러 창고 반대편으로 뛰어가며 경비병들을 유인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둠 속을 헤치며 미리 정해둔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녹슨 철조망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형민이가 미리 만들어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가 며칠에 걸쳐 조금씩 철조망을 잘라두었다고 해요. 저는 그 구멍으로 겨우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임신한 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빠져나왔어요. 살이 찢기고 옷이 걸렸지만 아픔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총성과 함께 형민이의 비명이 들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었지만 형민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12월의 강물은 얼음장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뱃속의 아이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엄마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수용소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였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렸더니 형민이었어요. 그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고 옷은 불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가요. 제가 갈게요. 형민이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가 절뚝거리면서도 빠르게 헤엄쳐 왔어요. 뒤에서는 총성이 이어졌고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간신히 강을 건넜을 때 형민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우리는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고 불에 데였는데도 형민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뒤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우리를 더욱 재촉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형민이의 다리는 총알이 스쳐 깊게 파였고 등은 불에 데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기색도 내지 않으려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가야 해요. 다행히 브로커와의 만남은 순조로웠습니다. 형민이는 이미 그들과 거래를 마쳐두었더군요. 하지만 그건 새로운 고난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을과 마을을 옮겨 다녀야 했어요.
낮에는 창고나 폐가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할 수 있었죠. 공안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들조차 언제 우리를 팔아넘길지 알 수 없었어요. 특히 임신한 제 상태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불규칙한 생활과 영양 부족으로 자주 어지러웠고 배가 갑자기 아파오기도 했어요. 형민이는 자신의 식사를 제게 양보하면서도 끊임없이 저를 살폈습니다. 특히 라오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검문소에서 수상한 사람들이라며 우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형민이가 미리 준비해둔 돈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때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태국 난민 수용소는 북한의 수용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록 시설은 열악했지만 적어도 인간다운 대우는 받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민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가는 걸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될 거예요. 뱃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설레는 것처럼요. 형민이가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담요를 둘러주었어요. 그의 다리는 아직도 불편해 보였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형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의 손도 차갑고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하고 있었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오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도착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발바닥에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매달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는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수용소의 간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손하게 인사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국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줄지어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형형색색의 간판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저기 보세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녀요. 제 말에 형민이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았고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나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북한의 신문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 편안한 의자,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태도. 조사관들은 제게 물도 건네주고 피곤하면 쉬었다 하자며 배려해 주었어요. 탈북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삶, 형민이와의 만남, 필사적인 탈출. 때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만 조사관은 끝까지 경청해 주었어요. 거짓말이나 조작된 진술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하나원으로 가는 길에 본 한국의 도시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밤거리를 밝히는 화려한 네온사인들, 24시간 문을 연 편의점들, 늦은 시간까지 북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하얀 수건,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온수가 나왔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자유구나. 거울 앞에 서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수용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깨끗이 씻은 머리카락과 하얀 옷을 입은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식당에서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식을 받으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식을 음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요. 직원분의 말씀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물 한 모금도 허락 없이는 마실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할 때 마음껏 마실 수 있다니. 첫날 밤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뱃속의 아이도 평화로운 듯 조용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게 될 거예요. 수용소의 철조망도 감시탑도 폭력도 없는 곳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형민이는 옆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녀가 구분된 숙소에서 지내야 했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했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으니까요.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어요. 수용소에서 보던 별들과 같은 별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철조망 너머로 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정말 살아남았구나. 작은 속삭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 기상 나팔 소리도 간부들의 고함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에는 다른 탈북민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이런 풍요로움이 믿기지 않나 봅니다. 때로는 서로 눈이 마주치면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고 이제는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걸. 앞으로의 생활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온수, 깨끗한 화장실, 냉난방이 완벽한 교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마치 동화 같았어요. 지하철과 고속도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까지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교육 과정 중에는 은행 업무, 지하철 이용법, 휴대폰 사용법까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한 명 한 명 끝까지 가르쳐 주셨죠. 실수해도 꾸짖지 않고 질문해도 짜증내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나고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퇴소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어머니와 민수가 먼저 한국에 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도 무사히 탈북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분이 이미 서울에서 정착하신 상태입니다. 퇴소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담당자의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니. 마지막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어머니와 민수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문 앞에는 한 대의 차가 서 있었고 그 앞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윤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도 어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 달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뛰었어요. 어머니와 민수도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민수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이게 내 애기구나. 어머니가 제 배를 만지셨어요. 뱃속의 아이도 반가웠는지 크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배를 바라보았어요. 나 이제 삼촌 되는 거야? 민수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윤 씨. 고개를 돌리자 형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원을 퇴소하고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형민 씨가 우리한테 먼저 연락해서 알려줬단다. 내가 오늘 퇴소한다는 것도, 내가 임신했다는 것도.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형민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형민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얼굴은 건강해 보였어요. 그가 제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래요? 이번에는 제대로 자유롭게.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수용소에서의 첫 만남, 목숨을 건 탈출, 긴 도피 생활.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형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네, 이제는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어머니는 흐뭇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수는 장난스럽게 휘파람을 불었죠. 우리 모두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형민이가 준비한 차를 타고 우리는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제는 조금 덜 낯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민수의 학교 생활, 그리고 아버지를 찾기 위한 노력까지. 아버지도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모두 이렇게 만났잖아. 형민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겠죠. 서울의 번화가에 들어서자 민수가 신나서 이것저것 가리켰어요. 지하철역, 백화점, 영화관. 민수는 이미 이곳 생활에 제법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누나, 여기 진짜 좋아. 학교도 재밌고 친구들도 많아. 민수의 밝은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현관,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따뜻한 집안.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믿기지 않았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내 방도 따로 있어. 어머니가 안내해 주신 방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것이 새 것이었어요. 창문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기 용품도 조금씩 준비해뒀어. 우리 손주 곧 만나게 될 테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형민이는 저녁 늦게까지 함께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보안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늘 하루를 곱씹어 보았어요. 가족과의 재회, 형민이와의 만남, 새로운 집.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구나.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뱃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자유예요.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저는 써내려갈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잠이 든 김여정의 옆에서 한 여성이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비밀스러운 문서가 들려져 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들려오는 노크 소리에 여성은 급히 문서를 숨기지만 떨리는 손은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이후 그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되고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김여정의 비서로 일했던 한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하려니 감회가 새롭네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니까요. 저는 어렸을 적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김일성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우리 가문은 천천히 몰락했거든요. 결국 중앙당 부장이었던 아버지는 지방의 작은 공장 지배인으로 좌천되었고 만수대예술단의 수석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는 음악교사가 되셨습니다. 고급 주택에서 단칸방으로 옮겨가던 날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웃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그 대단한 한성국의 가족이 저렇게 될 줄이야. 그냥 죽은 게 아니라며? 듣기로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예지야, 우리에겐 아직 음악이 있잖니. 그래서 저는 매일 밤 피아노를 치셨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끊임없이 연주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그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의 구석진 피아노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그 녹턴을 연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혜지 동무?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저는 연주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한성국 동지의 손녀가 맞나요? 김여정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북한에서 김여정의 이미지는 차갑고 냉정하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마주한 김여정의 눈빛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차가운 권력자의 눈이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한 인간의 눈빛이었으니까요. 만수대예술단 출신이었던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들었어요. 영어와 중국어도 능통하다면서요? 역시 한성국 동지의 손녀답네요. 저는 긴장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김여정은 살짝의 미소를 짓더군요. 그러더니 곧 봅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말이죠. 그리고 이틀 뒤 저는 김여정의 비서로 임명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여정의 비서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죠. 해외 언론 모니터링을 하고 영어와 중국어로 된 보도들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정치 활동을 보좌하는 김여정의 일정은 더욱 세심하게 조율해야 했죠. 김여정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 김여정의 약물 관리였습니다. 수면제, 진통제, 항우울제. 그의 서랍장은 마치 작은 약국 같았어요. 특히 김정은과의 회의가 있는 날이면 김여정의 손떨림이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 자주 들어갔다 나오고 거울 앞에서 수십 번씩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안절부절 못했죠. 예지 동무, 내 목소리가 떨리진 않나? 표정은 자연스러워 보여? 회의 직전 김여정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때론 갑자기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다가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기도 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오라버니가, 아니, 지도자님께서 오늘따라 불편해 보이셨어. 회의가 끝난 후면 김여정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기품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어린 소녀처럼 불안해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얼른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조금은 진정이 되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금세 다시 식은 땀을 흘리곤 했죠. 특히 심야에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호출이 있는 날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날이면 김여정은 한밤중에 깨어나 구토를 하고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려 옷을 갈아입기도 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약을 준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예지 동무, 자네 할아버지도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이렇게 무서웠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김여정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약에 취하면 할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보곤 해요. 때로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묻고 싶은 것이 넘쳐나지만 저는 그저 옆에서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이 왜 나오는지, 김여정과 할아버지가 어떤 관계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의문만 속으로 품은 채 말이죠. 그러다 문득 김여정이 제 손을 꽉 붙잡고 예지 동무, 난 괜찮아 보이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물을 때면 차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괜찮아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가끔 김여정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회의록 귀퉁이에 새겨진 무의미한 낙서들, 반복해서 쓰여진 살아남자라는 글자들. 그리고 가끔은 도망가고 싶다 는 흐릿한 글씨도 보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이 희미해질 때쯤 저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합니다. 한때 우리 가족이 살았던 그 저택의 불빛도 보이네요. 우리 가문의 몰락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피어올랐지만 저는 그저 그 의문들을 속으로 삼키며 다음 일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은 유독 춥던 12월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나타난 김여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왼쪽으로 늘어뜨린 머리카락, 평소보다 두껍게 발린 화장 아래로 보이는 시퍼런 멍 자국. 그는 내내 왼쪽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이미 크게 부어오른 뺨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얼음찜질을 해드리는 동안 김여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김정은의 짓이라는 것을 말이죠.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들릴 때마다 김여정이 무의식적으로 움찔거리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김여정의 약물 사용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김정은과의 회의가 예정된 날이면 더욱 심각해졌죠. 아침이면 완벽하게 차려입은 김여정이 중앙청사로 향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수면제, 진통제, 항불안제, 그리고 함흥에서 제조된 특별한 하얀 가루가 든 작은 유리병까지 온갖 종류의 약들이 들어있죠. 게다가 요즘에는 시간대별로 섭취하는 약물의 종류 또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각성제로 시작해서 오전 회의 전에는 항불안제, 점심 이후에는 진통제, 저녁이 되면 수면제와 함께 특별한 하얀 가루까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이 약물 투여는 이젠 김여정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뺨 사건 이후로 그녀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정은과의 회의가 있는 날이면 화장실을 수시로 드나들고 때로는 과도하게 먹다가 토하기도 해요.
창백한 안색과 식은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갑게 굳어버린 표정까지 심각할 정도로 불안해했죠. 심지어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파르르 떨고 전화벨 소리에도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어요. 원래도 심각했지만 이제는 약으로도 힘들 정도로 보였죠. 게다가 고위 간부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김여정의 부어오른 뺨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겉으로는 더욱 공손해졌지만 그 속에 숨은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죠. 김일성의 피를 이어받았다지만 결국 여자일 뿐이야. 결국 김여정은 복용해서는 안 될 약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유리판 위에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늘어놓는 손길,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채우는 모습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처음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는 충격으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정도였죠. 그렇게 약물이 몸에 퍼질 때면 그녀의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일그러지던 표정이 서서히 평온해지고 이내 무서울 정도로 공허해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의 용량은 늘어갔고 주사 자국을 감추기 위해 긴 소매를 고집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쏟아지는 식은땀, 몸서리치는 경련, 알 수 없는 환청에 시달리는 모습까지. 때로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떨어뜨린 약물을 찾기도 하고 오라버니,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라며 잠꼬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를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더 문제인 것은 점점 저도 이 어둠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김여정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제 존재 이유가 된 것만 같아요. 약물을 준비하고 주사 자국을 감추는 화장법을 연구하고 그의 발작을 진정시키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서랍 속에서 발견되는 찢어진 메모들은 이제 마약에 절어 얼룩져 있어요. 살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더는 못하겠다. 마치 피로 쓴 것 같은 글자들이 번져 있습니다. 어떤 메모에는 오빠의 손이 자꾸 보여 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기도 했어요. 뺨을 맞은 그날의 악몽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는 걸까요? 중앙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우려, 그의 약물 중독에 대한 의심, 누군가는 그가 곧 숙청될 거라는 말까지 흘리기도 해요. 그때마다 저는 필사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증거를 없애느라 며칠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 방에서도 김여정과 비슷한 악몽을 꿉니다. 꿈에서 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나면 김여정처럼 식은땀에 젖어 있죠. 우리는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악몽을 꾸고 있는 걸까요? 이 금빛 감옥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를 향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김여정의 집무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약물과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든 김여정을 바라보며 저는 서류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유독 서류가 많았습니다. 김정은과의 회의 자료들 사이에 다른 부서의 문서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평소처럼 기계적으로 분류하던 중 잘못 섞여 들어온 듯한 한 장의 문서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문서는 김여정의 집무실에 있어서는 안 될 문서였어요. 총무부에서 올라온 서류들 사이에 끼어있던 이 문서는 애초에 조직지도부 서류가 잘못 전달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고 기밀, 후계자 양성보고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스위스의 한 사립학교에서 가명으로 재학 중인 15세 남학생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임이 분명했죠. 그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 없는 후계자의 존재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붙어있는 김여정 관련 문건이었어요. 대중의 시선 분산을 위한 후계 구도 연출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김여정을 의도적으로 후계자로 부각시키는 전략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이용 실제 후계자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 수행.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김여정이 보이는 극단적인 불안과 공포, 끊임없는 약물 의존. 그것은 단순한 정신적 공황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서 오는 절망이었던 거죠. 그러다 문서들 사이에서 발견한 낡은 서류철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976년 한성국 동지 처리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알려진 할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기밀 문서였어요. 문서를 읽어내려갈수록 충격은 커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남북 간 평화 구상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계셨더군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7개년 계획이라는 보고서의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의 비극적 분단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 구상은 당시 강경파들의 심기를 건드렸나 봅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수정주의자로 몰아갔고 제거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처리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대상의 평소 심장 질환을 고려, 특수 약물 GX-37 투입, 자연사로 위장하여 처리할 것, 시간과 장소는 본인의 자택에서 휴식 중에 발생한 것으로 설정. 할아버지의 마지막 보고서 끝에는 힘겹게 쓴 듯한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운명을 예감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더욱 쓰라린 것은 그들이 할아버지를 제거하는 데 사용했던 약물 GX-37이 지금 김여정이 사용하는 약물의 원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한 문서가 저를 완전히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바로 상반기 숙청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어요. 거기에는 김여정의 약물 중독을 빌미로 한 대대적인 숙청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김여정을 포함해 그의 측근 30여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마지막 즈음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한혜지, 한성국의 손녀, 김여정의 약물 공급 및 은폐 혐의. 저는 소파에서 잠든 김여정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녀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허수아비 후계자라는 것과 곧 숙청당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이 문서들은 절대로 그녀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서들을 원래대로 정리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넣으려는데 놓고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김여정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죠.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여니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최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에서 숙청 계획서와 비슷한 문서가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한혜지 동무, 저는 서류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인적 없는 계단에서 나눈 짧은 대화가 제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북을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DMZ의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는 경로도 국경 경비대의 순찰 시간도 파악해두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 새벽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 아래 평양의 거리를 걸으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날의 심장마비는 결국 진실을 말하려 했던 대가였던 거네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란다. 어린 시절 들었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했던 진실, 김여정이 그토록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집 서랍 깊숙이 숨겨둔 여권과 현금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새벽, 저는 이 금빛 감옥을 떠나 있겠죠. 할아버지께서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평화를 위한 그 위대한 꿈을 이번에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그날 이후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김여정의 집무실에 출근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약물을 챙기는 일상이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탈출 계획으로 가득했어요. 비서라는 신분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심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최대위와는 매일 밤 철야 근무를 핑계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북 경로를 연구해왔더군요. DMZ의 지뢰밭지도 국경 경비대의 순찰 시간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까지 그의 준비는 완벽했어요. 한동무, 우리에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탈북 전날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김여정의 차에 탔습니다. 그날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잠들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지 못한 채 이렇게 헤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순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어머니의 음악 앨범, 그리고 김여정의 집무실에서 가져온 기밀 문서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가 알려야 할 진실이 모두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윽고 새벽 2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최대위가 검은색 승용차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호위사령부 신분을 이용하면 검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죠.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달리는 차 소리와 긴장된 숨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곳에서의 마지막 새벽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검문소입니다. 최대위의 말에 긴장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비한 서류들은 완벽했어요. 호위사령부 특별 임무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별다른 제지 없이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개성을 지나 DMZ에 가까워질 무렵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검은 차량이 심상치 않았어요. 들켰습니다.
최대위의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뒷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차 안으로 찬바람이 밀려들었어요. 최대위는 핸들을 급하게 꺾으며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준비하세요. 저희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총알 사이로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최대위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어요. 왼쪽 어깨에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두고 가세요. 이 경로대로만 가면 됩니다. 꼭 버티세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최대위가 주머니에서 꺼낸 수류탄을 보고 결심할 수 있었어요. 가세요.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후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최대위가 던진 수류탄 소리와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든 가방을 꼭 쥔 채 그가 알려준 경로를 따라 계속 달렸어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DMZ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눈부신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여기는 대한민국 군부대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후 쓰러지는 제게 누군가 달려왔어요. 저는 북한에서 귀순하러 온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의 말을 듣고 그들은 저를 살펴보더니 급히 어딘가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제게 반말을 하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존댓말로 건네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현대식 구급차에 실려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 첨단 의료 장비들과 깨끗한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임시보호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사실에서 저를 맞이한 요원들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신문이 아닌 대화를 원했거든요. 많이 힘드셨죠?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거짓말로 점철된 세상에서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북 평화를 꿈꾸다 독살당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과 김여정의 비극, 그리고 새로운 숙청 계획까지. 요원들은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서 진실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받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아침 해가 눈부시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최대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무사했을까요? 그리고 김여정은 지금쯤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요원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이곳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었어요. 탈북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지만 제가 지켜낸 진실이 언젠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아침은 제가 알던 평양의 새벽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걸까요?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건물의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양 만수대의 아파트도 이렇게 현대적이진 않았어요. 12주 동안의 교육을 받게 될 이곳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에어컨이었어요. 평양에서는 최고위층 간부들도 선풍기 한 대 놓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는데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24시간 멈추지 않는 전기 공급이었습니다. 첫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될까봐 촛불을 준비했다가 옆방 언니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죠.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최고위층조차 겨울이면 물을 끓여 씻었는데 이곳에선 버튼 하나로 따뜻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하나원 식당에서 처음 식사를 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북한에선 쌀밥 한 그릇도 귀했는데 이곳의 식탁은 마치 김정은의 연회장 같았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자유롭게 골라 먹고 심지어 남기기까지 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복도에 설치된 대형 TV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시위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게 연출된 거라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사진 앞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정치범 수용소행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TV에서 버젓이 방송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육관에서 발견한 피아노 앞에서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북한에서는 김여정을 위해서만 연주했고 그마저도 지정된 곡만 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처음 건반을 눌렀을 때 그 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곡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북한의 그 어떤 기계보다 현대적이었고 지하철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평양 지하철은 2개 노선뿐인데 서울의 지하철은 거미줄처럼 도시 전체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모두가 자유롭고 질서정연하게 이용을 하고 있었죠. 특히 사람들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휴대전화는 통화와 문자만 가능했는데 이곳의 스마트폰은 마치 컴퓨터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신용카드라는 개념은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한 장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선 돈을 세는 데만 한나절이 걸렸는데 말이죠. 인터넷 쇼핑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버튼 몇 번 누르면 다음날 아침 물건이 배달된다니. 북한에선 한 달을 기다려도 물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언어였습니다. 인스타니 카톡이니 하는 말들은 마치 외계어처럼 들렸어요. 북한에서 배운 한국어는 이미 구시대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완전 핫하다 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뜨거운 걸 말하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하나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후진성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평양의 가장 화려한 거리도 이곳의 보통 동네만큼 발전하지 못했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김정은이 선전하던 사회주의 낙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이었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밤이면 북한의 남은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토록 발전된 세상을 그들은 언제쯤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가져온 기밀 문서들이 혹여 그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대가로 그들이 고통받지는 않을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김여정의 비서가 아닌 자유를 선택한 한 개인으로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가야 했어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이곳에서 마주한 놀라운 현실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주었죠. 그리고 이후 하나원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서울의 밤거리는 그야말로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평양에선 해가 지면 도시 전체가 잠들었는데 이곳은 밤이 되어도 마치 나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혼자 거리를 활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대형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평양의 광복백화점도 이런 규모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진열대마다 가득 쌓인 상품들, 계절과 상관없이 있는 과일들. 북한에선 명절에도 보기 힘든 바나나가 이곳에선 사계절 내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거리의 카페들도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북한에선 셋 이상 모이면 불순한 모임으로 의심받았는데 이곳에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에선 통화 내용까지 검열받았는데 이곳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켜지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멈춰서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질서였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그 무리 속에 경찰, 군인, 일반 시민이 섞여 있다는 거였죠. 북한에선 철저한 계급 사회였는데 이곳에선 모두가 평등해 보였습니다. 한밤중에도 환하게 켜진 약국의 십자가,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들. 이 모든 게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북한에선 전기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는데 이곳은 마치 밤이 없는 도시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3천만 동포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이런 일상이 당연해지는 날이 올까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통일된 조국이란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통일된 조국이란 말을 되새기며 제 앞에 놓인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받은 정착지원금으로 중고 디지털 피아노를 구입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만들어내는 선율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저를 위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생계를 위해 피아노 교습을 시작했어요. 하나원 상담사님의 추천으로 작은 음악학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음악 교육을 받았고 만수대예술단 출신인 어머니에게 배운 실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첫 수업은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북한식 교육 방식밖에 모르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컸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첫 수업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호기심은 제가 알던 그 어떤 음악 교육과도 달랐으니까요. 선생님, 이 곡을 제가 좋아하는 대로 쳐도 되나요? 한 학생의 질문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악보에 적힌 그대로만 연주해야 했고 그마저도 지정된 곡만 가능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자연스럽게 그래도 좋아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악에도 삶에도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건반을 두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제가 잃어버린 순수한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실수 하나에도 큰 질책이 따랐는데 이곳의 아이들은 실수조차도 음악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연습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쳤어요. 쇼팽의 녹턴부터 재즈까지 이제는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즉흥 연주를 하며 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작은 성과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자 중 한 명이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실력이 늘었다며 기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의 아이들도 이런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기를 내어 작은 카페에서 주말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청중들의 따뜻한 반응에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요.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연주가 끝난 후 종종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제 음악에서 자유를 향한 갈망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한 관객은 제 연주를 들으며 통일 이후의 모습을 상상했다고 했습니다. 음악이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의 젊은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평양에서 자유로운 피아노 연주회를 여는 순간을, 그 꿈들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카페에서 연주회를 엽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음악을 나누며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있어요. 청중들은 제 음악에서 희망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이 저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주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가 옳았다는 것을, 음악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그 자유가 언젠가는 북한의 음악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할아버지가 꿈꾸던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음악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음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피아노 앞에 앉으며 다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요. 자유로운 음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지금 제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연주하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